며느님이 밖에서 남정네를 만나요. 뭐라고? 어머님, 천냥을 벌어왔어요. 쪼가내야 하는데 천냥을 어떻게 벌어왔지? 쫓겨나는 며느리라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하는 게 당연지사인데 이상한 며느리가 있습니다. 쫓겨나는 날 울지 않았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공손하게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나서면서 아주 조금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요? 지금부터 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충청도 어느 고을에 이씨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리 크지도 작지도 않은 양반가였는데요. 이 집에 3년 전 며느리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박소윤, 25. 얼굴은 수수했습니다. 눈에 확 띄는 미인도 아니고 처음 보면 그냥 평범한 아낙이다 싶은 인상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 눈이 말이죠. 유독 조용했습니다. 시끄러운 자리에서도 혼자 조용한 눈. 뭔가를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은 눈. 소유는 어릴 때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외삼촌 밑에서 자랐습니다. 이 외삼촌이라는 분이 충청도 저작거리에서 이름 좀 알려진 거간꾼이었는데요. 이 사람 옆에서 자랐으니 소윤이 뭘 배웠겠습니까? 글보다 먼저 배운 게 사람 보는 법이었습니다. 외삼촌이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었거든요. 소윤아, 사람이 말을 할 때 듣지 마라. 말을 안 할 때 들어라. 그게 진짜다. 소윤은 그 말을 뼛속에 새기고 자랐습니다. 시집을 온 건 22때였습니다. 남편 이준혁은 고을 관아에서 일하는 하급 관리였는데 보기엔 성실하고 점잖은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 홍씨 부인은 처음부터 며느리가 탐탁지 않은 내색을 했지만 그래도 살만은 했습니다. 시집살이야 어느 집인들 없겠습니까? 2년쯤 지나면서부터 소윤 눈에 뭔가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관아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옷에서 이상한 향 냄새가 났고요. 소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시어머니 방을 누군가 다녀간 흔적도 있었습니다. 보통 며느리라면 따져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소윤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보고 기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 홍씨 부인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소윤이 방으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홍씨 부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다가 찻잔을 보다가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소윤아. 예, 어머니. 내게 할 말이 있다. 소윤은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쥐었다 펴졌습니다. 소윤은 그 손을 봤습니다. 스스로 준비한 말을 꺼내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한테 들은 말을 꺼내는 손이었습니다. 아, 오늘이구나. 내가 저작거리 장사집 남정네들과 어울려 돈을 주고받는다더구나. 소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외삼촌 거래처를 통해 집안 살림에 보태려고. 변명은 됐다. 홍씨 부인의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탐탁지 않았다. 친정도 변변치 않고 배운 것도 없고 그래도 며느리로 받아들였더니 바깥에서 어떻게 그런 소문이 도느냐? 이런 며느리를 내 어찌 곁에 두겠느냐? 소윤은 잠시 멈췄습니다. 소문? 누가 만든 소문이지? 어머니, 그 말씀을 누구한테서 들으셨습니까? 그게 중요하냐?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게 중요하지. 소윤의 눈이 움직였습니다. 그 소문을 먼저 시어머니 귀에 넣은 사람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스스로 의심한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의심하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 방 안에 없습니다.
짐을 싸거라. 예, 어머니. 짐을 싸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3년을 살았는데 짐이 작다면 처음부터 이 집에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뜻이겠지요. 남편 준혁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유는 그 사실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나오지 않은 것인지, 나오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인지. 보따리를 들고 대문 앞에 섰을 때 홍씨 부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 아주 내치는 건 아니다. 내가 정말 이 집에 합당한 사람임을 증명하고 싶다면 조건을 들어라. 소윤이 돌아봤습니다. 홍씨 부인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첫째, 3달 안에 천냥을 벌어오라는 겁니다. 빌리면 안 되고 구걸해도 안 되고 제 손으로 번 돈이어야 한다고요. 둘째는 더 황당합니다. 사또 앞에서 시를 지어 칭찬을 받아오라는 겁니다. 여염집 안하기 관아에 들어가 현감나리 앞에서 시를 짓는다? 보통은 엄두도 못 낼 일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앞에 2가지를 해오면 그때 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홍씨 부인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어차피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소유는 공손하게 절을 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홍씨 부인의 눈을 딱 한 번 똑바로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머니. 대문을 나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걸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증거를 모으러 가는 것이다. 봄볕이 환했습니다. 손에 든 건 보따리 하나. 그 안에 옷 2벌하고 외삼촌한테 받은 낡은 주판 하나. 돈은 없습니다. 연줄도 없습니다. 있는 거라고는 머리 하나뿐인데 그 머리로 3달 안에 천냥을 벌어야 합니다. 소윤이 처음 찾아간 곳은 저작거리에서 제일 바쁜 포목전이었습니다. 주인 영감이 소윤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행색이 남루하진 않은데 그렇다고 돈 있어 보이지도 않는 여자. 일자리를 구하러 왔다고 하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양반댁 마님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뭘 하겠다는 거요? 장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장부. 우리 장부는 내가 직접 쓰는데. 소윤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그 장부 지난 3달치에서 엽전 22냥이 빠져 있습니다. 영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가게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쪽 선반에 올려둔 장부를 잠깐 봤습니다. 심부름꾼이 외상값 받아온 걸 이틀치나 누락해서 쓴 게 보이더군요.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영감이 장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참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앉아보시오. 그렇게 소윤이 포목전 심부름꾼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작거리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요. 소문의 집산지입니다. 온갖 사람이 드나들고 온갖 말이 오가는 곳이거든요. 쌀값 얘기를 하다가 관아 얘기가 나오고 관아 얘기를 하다가 고을 사람 얘기가 나오고 귀를 열어두면 별의별 말이 다 들어옵니다. 소유는 귀를 활짝 열어뒀습니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포목전 옆 주막에서 관아 아전 둘이 술을 마시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서 전부 들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윤의 귀에 딱 한마디가 걸렸습니다. 이번 세금 장부도 안 맞더라. 그 뒤로 목소리가 더 낮아져서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윤한테는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세금 장부가 안 맞는다. 관아 안에서 누군가 돈을 빼고 있다. 그리고 남편이 관아 장부를 다루는 사람이라는 건 소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있었네. 역시 소윤은 그날부터 귀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돈 되는 정보가 아니라 관아 돈이 어디서 새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전들이 술 마시는 자리, 상인들이 뒷담화하는 자리,
관아에 볼일 보러 왔다가 투덜거리는 백성들 사이에서 소유는 조용히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포목전 한 켠에 빌린 골방에서 기록했습니다. 날짜, 금액, 이름. 2달째가 되자 소유는 포목전 일만으로는 1000냥이 모자란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작거리 안악들을 모았습니다. 이것도 외삼촌한테 배운 겁니다. 혼자 다 하려 들지 말고 각자 잘하는 걸 엮어라. 그게 거간의 기술이라고요. 저작거리 안악 중에 손맛 좋기로 소문난 분이 있었습니다. 떡을 어찌나 잘 빚는지 한번 맛본 손님은 꼭 다시 찾아온다고요. 그런데 이분이 장사 수완이 없었습니다. 소윤이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팔로를 뚫어드리겠습니다. 대신 수익에서 2푼에 1푼만 주십시오. 처음엔 반신반의했던 안악이 보름 만에 소윤한테 꼭 붙었습니다. 소윤이 포목전 거래처, 주막, 관아 심부름꾼들한테까지 떡을 납품하는 길을 만들어버렸거든요. 혼자 골목에서 팔 때보다 3배가 넘게 팔렸습니다. 저작거리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박마님한테 장사 맡기면 다 잘 된다고. 2달째 접어들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떡을 납품하던 주막 셋이 갑자기 거래를 끄는 겁니다. 이유를 물으니 다들 눈을 피합니다. 소윤이 이리저리 알아보니 누군가 저 여자는 시댁에서 쫓겨난 며느리라는 소문을 저작거리에 뿌려놓았더군요. 짐작이 가는 곳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소윤은 따지러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끊긴 주막 자리에 포목전 거래처 양반댁 잔치상 납품을 끼워 넣었습니다. 주막보다 단가가 2배였습니다. 방해를 해줘서 오히려 잘 됐군. 3달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소유는 골방 바닥에 엽전을 늘어놓고 셌습니다. 포목전 품삯게, 떡 납품 수수료에 중간중간 장부 봐준 삭까지 죄다 합쳤습니다. 1000냥하고 16냥. 소윤이 천장을 잠깐 올려다봤습니다. 속으로 한마디 했지요. 다 됐다. 그리고 바닥에 펼쳐놓은 또 다른 종이를 봤습니다. 3달 동안 적어온 기록들. 날짜별, 금액별로 빼곡히 적힌 것들. 관아 세금 장부에서 빠져나간 돈의 흔적. 그 돈이 흘러간 곳. 누가 알고 누가 모른 척 하는지. 3달 동안 모은 1000냥보다 이 종이 한 장이 진짜 목적이었으니까요. 소유는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시댁 대문을 두드린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홍씨 부인이 문 앞에까지 나왔습니다. 소윤을 보고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3달 만에 나타난 쫓겨난 며느리니까요. 소윤이 보따리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일일이 세어서 묶은 엽전 꾸러미들이 하나, 둘, 셋 마당에 놓였습니다. 1000냥입니다, 어머니. 세어보시겠습니까? 홍씨 부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3달 안에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지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아예 못 올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들어오너라. 소윤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안방에 마주 앉았습니다. 홍씨 부인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말했습니다. 2번째 조건은 이미 알게다. 사또 앞에서 시를 지어 칭찬을 받아라. 1000냥 버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이번엔 시입니다. 여염집 안악이 관아에 들어가 현감나리 앞에서 시를 지어 칭찬을 받는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소유는요. 방에서 나오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잘 됐다. 사또한테 볼 일이 생겼었는데 여염집 안악이 관아에 들어가 사또 앞에서 시를 짓는다. 말로 들으면 간단한 것 같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시대의 관아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고을 현감이 앉아서 송사를 듣고 죄인을 다스리고 세금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양반 남정네들도 용무 없이는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는 곳인데 여염집 안하기 시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하고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뚫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소윤이 그날 밤 골방에 앉아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시를 쓴 게 아닙니다. 사람을 먼저 조사했습니다. 최형감. 이 고을에 부임한 지 3년 된 사또입니다. 소윤이 저작거리에서 귀동냥한 것들을 꿰맞춰 보니 이분 됨됨이가 좀 특이했습니다. 쉰 안팎의 양반인데요. 주름은 깊은데 눈빛은 형형한 분이었습니다. 관아뜰에 직접 나와서 백성들 말을 듣는다고요. 판결할 때 법전보다 사리를 먼저 따진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목전 영감한테 들은 얘기 중에 기억해둔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시로 과거를 봤다고, 문장보다 진심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형식이 아니라 진심. 그럼 쓸 게 정해졌군. 소유는 붓을 들었습니다. 화려한 시는 쓰지 않았습니다. 사자성어 가득한 시도 아니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석 달을 살면서 본 것들을 썼습니다. 새벽 어스름에 떡 반죽을 하는 안악의 손. 외상값 못 받을까봐 장부를 쥐고 한숨 쉬는 노인. 아이를 등에 업고 물건 값을 깎는 여자. 거창하지 않은 시였습니다. 그런데 거짓이 없는 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윤이 관아 앞에 섰습니다. 문지기가 가로막았습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오는 거요. 현감 날있게 시 한 수를 올리고 싶어 왔습니다. 문지기가 픽 웃었습니다. 안하기 시를 올린다. 들어본 적도 없는 소리였겠지요.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소유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섰습니다. 1시경쯤 지났을까요? 관아 안에서 아전 하나가 나왔다가 소윤을 보고 멈췄습니다. 포목전에서 몇 번 장부일을 봐준 적 있는 아전이었습니다. 박마님이 여기 웬일이십니까? 소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감 날있게 시를 올리고 싶은데 길이 없으니 혹시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전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좀 제가 함부로 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소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날도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요. 사흘째 되는 날 아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도대체 뭔 시를 쓰셨길래 이러십니까? 소윤이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아전이 한번 읽어보더니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한참 있다가 종이를 돌려주면서 말했습니다.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얼마 뒤 안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현감 나리께서 들어오라 하십니다. 최현감이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쉰 안팎의 양반인데요. 주름은 깊은데 눈빛은 형형한 분이었습니다. 소윤을 내려다보는데 딱히 반기는 기색도 내치는 기색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시를 올리고 싶다 했다고? 예, 나리. 어디 읽어보시오. 소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이건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떨렸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최현감이 처음엔 먼 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구절에서 시선이 내려왔습니다. 소윤을 봤습니다. 소윤은 계속 읽었습니다. 시가 끝났습니다. 마당이 조용했습니다. 최현감이 말했습니다. 다시 읽어보시오. 소윤이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이번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최현감이 한참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작거리 안 하기 이런 시를 쓴다는 게 예사롭지 않군. 어디서 배웠소? 배운 게 아닙니다, 나리. 보고 쓴 겁니다. 최현감의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시요. 여기까지만 하면 두 번째 조건은 끝입니다.
그런데 소윤이 그냥 나갔겠습니까? 이 여자가 사또를 만나려고 한 진짜 이유 기억하시지요? 처음 쫓겨날 때 대문을 나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증거를 모으러 가는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 증거를 들고 온 겁니다. 소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인사를 올리면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날이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이 고을 관아 세금 장부에 대한 것입니다. 최현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과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말해보시오. 소윤이 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석 달 동안 적어온 기록들이었습니다. 날짜, 금액, 흘러간 방향. 소윤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펼쳐 마루 끝에 올려놓았습니다. 확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리. 제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최현감이 그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처음엔 그냥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쯤에서 눈이 달라졌습니다. 종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끝까지 읽고 나서 소윤을 올려다봤습니다.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고개 끄덕임이 100마디보다 무거웠습니다. 소윤이 절을 하고 관아 뜰을 나왔습니다. 바깥에서 한번 숨을 내쉬었습니다. 씨앗을 심었다. 이제 기다리면 된다. 그날 오후 소윤이 시댁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홍씨 부인이 나왔습니다. 소윤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현감 나리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홍씨 부인의 표정이 이번엔 달랐습니다. 첫 번째 조건 때와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그냥 굳어 있었는데 이번엔 뭔가 복잡한 게 섞여 있었습니다. 이 며느리가 도대체 어디까지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한참 서 있다가 홍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들어오너라. 안방에 마주 앉았습니다. 홍씨 부인이 소윤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이다. 소윤이 기다렸습니다. 내 남편을 포기해라. 내가 다른 집 후처 자리를 알아봐 주마. 소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본심이 나왔군. 그리고 어머니는 아직 모르고 계시다. 내가 이미 패를 다 쥐고 있다는 것을. 소윤이 쫓겨난 지 6달이 됐습니다. 천냥을 벌었고 사또 앞에서 시를 지었고 그 과정에서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세 번째 조건으로 남편을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결국 내치겠다는 소리였지요. 보통 며느리라면 여기서 무너집니다. 울든지 매달리든지 아니면 그냥 포기하든지. 그런데 소윤은 그날 밤 시댁에서 나오면서 표정이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소윤은 세 번째 조건을 들으러 간 게 아니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윤이 다시 시댁 대문을 두드린 건 아침 일찍이었습니다. 홍씨 부인이 마당에 나왔습니다. 표정이 곱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조건을 들었을 텐데 뭐하러 또 왔느냐? 소윤이 공손하게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홍씨 부인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그럼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안방에 마주 앉았습니다. 소윤이 품에서 두껍게 묶인 보따리를 하나 꺼내더니 천천히 풀었습니다. 안에서 종이들이 나왔습니다. 여러 장이었습니다. 홍씨 부인이 그 종이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뭐냐? 어머니께서 먼저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홍씨 부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소윤이 종이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첫 번째 종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3년 전부터 시작되는 날짜들. 그 옆에 금액. 그 옆에 돈이 흘러간 방향. 소윤이 저작거리 6달, 그리고 그 전 시댁에서 3년을 살면서 하나씩 기억해 두었던 것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종이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옥난. 그리고 그 아래에 준혁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종이에는 관아 세금 장부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날짜별로 빠져나간 금액, 그 돈이 어디로 흘렀는지. 홍 씨 부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니, 소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쫓겨나던 날 어머니께서 저작거리 남정네들과 돈을 주고받는다고 하셨지요. 그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홍 씨 부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옥란이라는 여자입니다. 준혁 서방님이 관아 장부를 다루는 사람이라는 걸 이용해서 세금에서 빼돌린 돈을 받아온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어머니 귀에 소문을 심었습니다. 제가 먼저 쫓겨나야 했으니까요. 홍 씨 부인의 얼굴이 천천히 하얗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방님은요. 소윤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셨습니다. 처음부터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홍 씨 부인이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소윤은 그 손을 봤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지는 손이었습니다. 아들을 금지옥엽으로 키운 어미가 그 아들한테 속았다는 걸 알게 된 손이었습니다. 한참 뒤에 홍 씨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알고 있었느냐? 쫓겨나기 얼마 전부터 짐작은 했습니다. 확신은 저작거리에 나가면서부터입니다. 그럼 석 달 동안 장사를 한 게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홍 씨 부인이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도 피해자다. 소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 앞에서 판단이 흐려지는 사람이었을 뿐이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당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하녀가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마님, 관아에서 포졸들이 왔습니다. 홍 씨 부인이 소윤을 봤습니다. 소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감 날있게 확인을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포졸 셋이 서 있었습니다. 소윤은 그 포졸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관아에서 본 적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현감나리가 직접 움직인 겁니다. 포졸들이 안채 쪽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뒤 준혁이 나왔습니다. 소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소윤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한 짓이냐? 소윤이 대답했습니다. 서방님이 먼저 하신 일입니다. 준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겠지요. 포졸들이 준혁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옥란이라는 여자도 그날 잡혀갔다고 합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요. 옥란이 잡혀가면서 한마디 했다더군요. 그 며느리가 이길 줄 몰랐다고. 끝났다. 마당이 텅 비었습니다. 홍 씨 부인이 소윤 옆에 와서 섰습니다. 두 사람이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홍 씨 부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소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억울하게 쫓겨난 거였는데, 내가 속은 거였는데. 소윤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도 모르셨던 겁니다. 홍 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느리한테 우는 게 창피했는지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윤은 못 본 척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나쁜 분이 아니었다. 그냥 아들을 너무 믿었을 뿐이지. 준혁은 관직을 잃었습니다.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았으니 처벌도 가벼울 수 없었지요. 옥란은 고을을 떠났습니다. 홍 씨 부인은 한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드셨다고 합니다. 금지옥엽으로 키운 아들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겠지요. 어떤 의미에서는 홍 씨 부인도 이 일의 피해자였으니까요. 한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홍 씨 부인한테서 사람이 왔습니다. 말 한마디 전하러 온 거였습니다.
마님께서 며느님이 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소윤이 그 말을 듣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보고 싶다. 들어오라는 게 아니라 보고 싶다고. 차이가 있었습니다. 명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소윤이 짐을 쌌습니다. 골방 살림이라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짐을 싸면서 속으로 한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이 집에 들어가는 조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해서 들어가는 것. 그리고 이번엔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것. 대문 앞에 섰습니다. 쫓겨나던 날 섰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때는 등을 보이며 나갔지요. 이번엔 정면으로 들어갔습니다. 쫓겨난 며느리의 귀환 여기까지입니다.